최근에 가장 핫한 게 이제 딥러닝이죠.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신경망 학습이에요. 기본적으로 얘도 선을 잘 그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라는 것도 있을 때 그냥 중심에 점을 찍고 얘가 서로 겹치지 않게 선을 잘 그는 거. 얘가 바로 신경망 학습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가 어려운 거죠. 사람 뇌에서 기본적 컨셉을 가져온 거예요. 뇌에 정보가 들어오면 뉴런들이 막 연결된 게 활발히 일어나죠. 우리가 사과를 보면 이쪽 뉴런들이 활성화되고 바나나가 들어오면 이쪽 뉴런들이 활성화돼요.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 연결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볼까? 기본적 컨셉인데 뉴런들이 활성화된 것과 활성화되지 않는 것들을 어떤 함수화 시켜놓은 걸 아까 설명했었어요. 근데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활성화됐다가 어떤 거는 활성화시키면 안 되고 어떤 거 활성화시키고 이런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피드백을 어떻게 줄 것인가가 신경망 학습의 기본 컨셉인데 처음에 이걸 신경망 학습의 기본 노드가 되는 거. 이걸 퍼셉트론이라고 불러요. 어떤 데이터들이 연결돼서 들어왔을 때 얘가 나는 반응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퍼셉트론의 기본 개념이고요. 그래서 반응을 할지 안 할지를 이거를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 많이 썼지만 요새는 이런 걸 많이 써요. 출력을 0과 1로 아니라 또 데이터를 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얘는 어떤 신호가 들었을 때 1일지 0일지 판단해 주는 거잖아요. X와라고 있는데 두 개의 인풋이 있는데 서로 다를 때 1이고 서로 같으면 0을 주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선을 어떻게 그어야 돼요? 서로 못 긋거든요. 하나로. 그래서 얘는 선을 그을 수 없기 때문에 퍼셉트론 이름 틀렸다고 이제 마빈 미스키가 주장을 했었어요. 그 주장을 듣고 나서 퍼셉트론을 연구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선 두 개 그으면 되지. 어떻게 그느냐? 이런 식으로 그는 거죠. 이거 하나였는데 지금은 여기 하나 더 붙인 거죠. 그래서 X1과 X2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H 중간 단계 거쳐서 Y가 나오게 하는 뭔가를 짠 거예요. H1과 H2가 있잖아요. 각각을 설명을 하면 H1은 뭐냐면 이런 데이터가 들었을 때 0, 1, 1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H2는 0, 0, 0, 1이 나오게 하고 이렇게 선을 두 개를 그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H와 H2 가지고 Y를 만들 거니까 그 H1과 H2와 Y를 매칭하는 그림을 그려보니까 얘는 이렇게 선을 그으면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중간에 하나를 더 거치면 삼각기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더 붙이면서 요 출력값들을 값을 대충 주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더라. 제가 계산을 잠깐 해온 건데요. 이렇게 퍼셉트론 하나 가지고는 답이 없던 것들이 두 개 붙이고 세 개 붙이고 네 개 붙이니까 뭔가의 데이터에 대한 분류를 잘 하더라. 이게 바로 신경망의 기본이에요. 옛날에는 컴퓨터가 훌륭하지 않아서 이거 하나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이것들 거의 무한히 늘려도 연산을 하게 되는 시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히 퍼셉트론들을 연결한 거를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그거죠. 이제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얘가 처음에는 맞고 틀리고를 컴퓨터는 알 수가 없잖아요. 바보니까. 그랬을 때 사람이 라벨링 해준 적 있죠. 뭐가 들어왔을 때 1이다, 0이다 또는 개다, 고양이다 라벨링해서 데이터를 주는데 처음에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틀리겠죠. 당연히. 문제는 틀린 만큼 고정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들어오는 값에 어떤 값이 들어오면 걔한테 가중치를 떨어뜨리고 어떤 놈은 가중치를 높이고 이렇게 계속 그래프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죠. 이 웨이트라는 게 뭐냐면 가중치라는 건데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반응을 크게 하게 할지를 결정해주는 값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는 어떤 노드에서는 반응 크게 하고 어떤 뉴런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고 이런 연결망을 이 웨이트 값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틀렸어요. 너는 틀렸다고 답을 이미 라벨링 해줬잖아요. 틀린 만큼 얘한테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한히 넌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를 무한히 하면서 웨이트 값을 조금씩 미세하게 그래프를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답을 잘하는 웨이트 값들을 각각의 노드들한테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기존 웨이트 값들의 연속된 값에 의해서 개다 고양이다를 잘 분류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틀리면 많이 가중치를 줄이고 적게 틀리면 가중치를 적게 올리고 적게 줄이고 이런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어떤 것이 차가운 거냐면 저희가 등산한다 쳐요. 산꼭대기에 있는데 내려가야 돼요. 가장 빨리 내려오는 길이 뭐예요? 가장 기울기가 급한 곳으로 쭉 내려오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얘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틀린 곳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빨리빨리 값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속도가 빨리빨리 떨어지다가 현지 올수록 가중치가 변화되는 폭이 작아지겠죠.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경사수법이라고 그러고 처음에 데이터를 딱 넣어가지고 어떤 값을 놨을 때 오차가 발생하면 그거를 쫙 연결된 노드들한테 하나씩 조금씩 넌 틀려서 맞고 틀리를 정보를 주면 얘가 가중치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럴듯한 신경망 모듈을 만드는 거죠. 그거를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해서 신경망 학습의 핵심이에요. 얼마나 오류를 잘 보정하느냐. 그러니까 데이터를 무작위로 라벨링해서 주면 처음에 임의로 시작한 학습이 요 오류 보정하는 백프로퍼게이션의 연산에 의해서 점점 자기가 정답을 맞춰가는 웨이트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90% 이상의 분리를 잘하는 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딥러닝인 거죠. 결과적으로 선을 잘 긋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선을 혼자 긋는 게 아니죠. 되게 많은 층에 있는 애들이 각각 선을 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선들이 모여서 얘가 개인지 고양이를 맞추는 게 딥러닝인 거죠. 이전과 좀 다르죠. 확률이라든가 또는 분류라든가 결정트리 이런 게 아니라 선들을 잘 무수히 연결시켜 놔서 그 연결된 선들의 조합으로 뭔가 이렇게 답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딥러닝은 이렇게 층이 많은 거, 이걸 딥러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 어느 순간 깊이가 깊어졌을 때 그거를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논문이 이제 2000년대에 나오기 시작했고, 이걸로 보통 이제 AI 연구한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 뭐냐면 숫자 맞추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알파벳 맞추기를 해요. 이상하게 숫자를 썼을 때 이거를 계기가 1, 2, 3차로 잘 인식하는지, 그다음에 글자를 썼을 때 글자를 잘 인식하는지 이런 테스트를 하거든요. 또는 개와 고양이를 맞춘 테스트도 합니다. 이런 테스트 셋이 있어요. 얘가 얼마나 잘 맞추냐 늘 1년마다 한 번씩 경진대회를 하는데, 이때 힌튼이 만든 이 딥러닝 알고리즘이 세계 1등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딥러닝이 학계에서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유가 다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어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 건데, 얘는 컴퓨터 자원인 부분들을 많이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만 봐도 CPU가 기본적으로 한 50개 들겠네요. 이렇게 많은 CPU를 한꺼번에 쓰는 알고리즘 만드는 건 쉽지 않았던 일인데, 어느 순간 컴퓨터가 싸지고 CPU가 싸지고 메모리가 싸지면서 많은 CPU를 붙일 수 있게 되면서 사실은 해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알고리즘은 아까 말했듯이 50년대 나온 거예요. 근데 못하다가 당시 환경으로는 할 수 없다가 논문이 나와서 지원이 끊겼다가, 이 양반들이 주로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에서 은신하면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터지면서 지원금이 막 쏟아지고, 그분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전역으로 대학으로 이제 진출하고 구글로 영입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대세가 된 거죠. 스프런들이 모여있는 거 하나의 레이어라고 그러거든요. 이 레이어가 깊기도 하지만 이 하나의 레이어가 하는 일들이 서로 다 달라요. 1, 2, 3차를 생각을 해보세요. 1은 이거 하나죠. 짝대기예요. 그리고 2는 곡선이 있고 짝대기 가로가 있어요. 3은 곡선이 두 개가 있죠. 4는 사선이 있고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어요. 하나하나가 얘는 짝대기 패턴을 인식하고 얘는 곡선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1은 여기 걸리면 1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여기 오면 얘는 1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곡선이 오면 1은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각각이 하는 일이 좀 달라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이게 하나하나였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은 노드 하나가 그걸 하는 거예요. 얘는 직선만 체크하고 얘는 곡선만 체크하고, 이렇게 레이어 단위로 분리를 하니까 되게 잘 작동하더라. 그래서 레이어를 깊게 하면 되게 다양한 패턴들을 체크해서 숫자 1, 2, 3차 답을 내는데, 그게 사람보다 더 정확하다라는 데이터를 나온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전까지의 AI는 뭐냐면 사람이 일일이 다 라벨링해서 데이터를 학습시켰어요. 근데 딥러닝이 뭐냐면 중간에 패턴을, 특징을 찾아내는 놈이 있는 거예요. 이 특징을 찾는 게 딥러닝의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CNN 가볼 텐데요. 얼굴 인식할 때 사용되는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이고 지금도 사용돼요. 얘는 사람의 눈에 동작하는 원리를 약간 차용을 한 겁니다. 사람의 눈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져와요. 초당 비트를 치면 7.8기가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눈은 이걸 뇌에 다 보내지 않아요. 특정 정보만 압축해서 보내는 거죠. 패턴 정보를 좀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계도 패턴만 추출해서 보내자. CNN의 기본 핵심입니다. 이 CNN의 C가 뭐냐면 컨볼루션이에요. 여러분 포토샵 다 해보시죠. 포토샵 뭐가 해요? 필터 주잖아요. 필터. 블러 처리하거나 뭐 빨간색 많게 한다거나 필터 주거든요. 포토샵에서는 필터라고 하지만 필터가 실제로 컴퓨터가 돌아가는 알고리즘은 수학으로는 컨볼루션이에요.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 얘는 블러 처리해주는 가우시안 함수거든요. 꼭대기가 높고 점수가 높고 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이런 식의 뭔가 만들었다 쳐요. 실제 수학적으로는 이런 식의 그 공식인데, 얘를 행렬로 이렇게 샘플링 한 거죠. 어떻게 하냐? 이게 실제 이미지입니다. 실제 이미지가 되게 이만한 게 있겠죠. 거기에 3, 3 필터짜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 봤던 가우시안 필터를 3, 3 행렬짜리가 있으면 걔를 연산 어떻게 하냐면 H1과 X1은 곱하고, 그 다음에 H2와 X2를 곱하고 서로 다 더해요. 이런 연산을 한 다음에 이걸 마스킹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값을 여기다 주는 거죠.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요 가운데 데이터는 옆에 있는 인근 픽셀들의 정보를 갖게 되는 거죠. 얘는. 그래서 서로 뭉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쫙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블러처리가 되거든요. 비슷하게 그러면 얘는 이쪽 경계선을 찾는 필터 만들 수가 있고요. 얘는 이쪽 경계선을 찾는 필터 만들 수가 있고, 얘는 가운데 뭔가 있는 걸 찾는 필터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행렬에 어떤 값을 주면 가로선인지 사선인지 곡선인지를 만드는 필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 G를 봅시다. G에 얘를 찾는 뭔가 필터 만든다 생각해봐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에 값을 주고 여기는 0.00. 그래서 얘와 실제 그림과 얘를 곱하면 얘가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이런 식의 연산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얘는 이런 경계가 나오는 필터가 될 수 있고 기본 사진인 거 얘는 뿌옇게 되는 필터가 있을 수 있고 얘는 뭔가 색깔을 보여주는 필터가 될 수 있죠. 이렇게 하나의 사진이 있으면 필터를 수십 개의 또 수백 개의 필터 돌리면 각각의 필터가 만들어낸 어떤 값들이 있어요. 얘는 사선 필터예요. 그다음에 얘는 가로를 추출한 필터이고 이런 필터를 다 만들어 놓고 이런 걸 하나의 레이어에 다 연결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얘를 돌리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기계가. 그래서 필터들을 가지고서 값을 만들어내고 그 값들이 실제 사람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첫 번째 레이어 단계에서는 이 필터를 거쳐서 필터 특징을 갖는 출력값들을 만들어내고 추출된 특징 값들을 가지고 사람 패턴 맞는 데이터들을 필터링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사람이다 아니다, 개다 고양이다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되게 많은 필터를 거치면 어쨌든 간에 개만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뭔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필터를 무한히 만들면 돼요, 사실은. 그러면은 잘 찾는다는 거죠. 이 필터들이 뭐예요? 사선, 특선, 분류하는 거거든요. 이게 딥러닝인 거고요. 요거에 대한 좋은 영상들을 가져왔어요. 얘는 숫자를 어떻게 분리하는지를 실제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실제 얘가 힌튼이 만든 알고리즘을 개연한 거예요. 여기에 3블루 1 브라운이라는 그 채널이 있는데요. 되게 유명한 채널이고요. AI 관련돼서 비록 영어긴 하지만 되게 정확한 정보가 있는 곳이니까 원하시면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채널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개와 고양이를 분리하는 건 했어요. 실제 우리가 보는 이미지는 어떤가요? 딱 보면 개다, 얘는 고양이다 이런 사진 받는 게 아니죠. 실제 사진에서 어떤 사물을 보고서 그게 누구다라고 판단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간에서 사람을 분리하는 거예요. 공간에서 사람을 어떻게 분리하느냐. 픽셀도 있으면 서로 픽셀들은 연관성이 있잖아요. 얘와 얘는 서로 다른 픽셀이지만 연속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 연속되어 있는 픽셀들을 특징들을 이렇게 숫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체 평균에서 작으면 0, 크면 1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그 함수가 있다 쳐요. 그래서 요 가운데 픽셀의 특징들을 이렇게 숫자로 0, 1, 0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를 LBP, 로컬 바이너리 패턴이라고 하는데 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원 데이터를 이용을 해요. 그러면 얘가 특징이 있어요. 이런 데이터는 점이고 이런 데이터는 라인이고 이런 데이터는 엣지고 이런 데이터는 코너고 이렇게 패턴이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 떴을 때 얘를 LBP를 한번 쫙 돌리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의 뭔가 히스토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실제로 표현을 하는 거죠. 얘가 한번 LBP 돌리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접해 있는 인들끼리 서로 합쳐요. 그래서 그 안에 물체가 있는지 보는 거죠. 물체가 있으면 더 합쳐요. 더 합쳐요. 계속 합쳐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구분됐는데 딱 보니까 물체가 있어요. 그럼 얘를 멈추고 얘를 이만큼만 가지고 얘가 뭔지 판별을 하는 거죠. 이게 실제 AI가 하는 일이에요. 공간을 이해하는 RCNA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사람의 차량을 거리에서 실시간으로 인식하는 기술이 바로 이런 기술이에요. 공간에서 처음에는 LBP를 막 돌린 다음에 비슷한 놈이 합치다가 박스가 나오는 놈들을 찾아내서 얘가 뭔지를 정확하게 자전거다를 인지를 하는 거죠. 이게 공간학습 알고리즘인 거고 최근에는 욜로라는 알고리즘이 되게 핫합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게 뭐냐면 스마트 톨링이죠. 차가 막 지나가면 그 차가 지나갈 때 차를 인지를 해요 먼저. 그 다음에 차에서 번호판을 인지합니다. 번호판에서 텍스트를 OCR로 인식해서 차 번호 인지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고속터미널에서 들어갈 때 스마트 톨링으로 정확하게 차 번호를 찍어요. 그 다음에 나갈 때 차 번호를 찍죠. 그러면 들어간 곳과 나가는 곳의 거리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이 수납하지 않고도 그냥 들어갈 때 사진 한번 찍고 나갈 때 사진 한번 찍으면 과금이 되는 시스템이 욜로 알고리즘 같은 걸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차가 막 지나가는 사진에서 공간학습을 통해서 얘는 차구나 딱 인지하고 그 차 중에서도 얘는 번호판이야라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차근차근 진행해서 차 번호를 알아내는 거죠. 어려운 기술인데 지금은 누구나 쓰는 기술이 된 거죠. 그게 다 CPU가 좋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CNN은 컨볼루션이 있고 자연언어의 세계라고 들어가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말은 앞말과 뒷말과 그 다음 말이 서로 연관되어 있잖아요. 서로 순차성 있는 데이터예요. 아래는 뭐냐면 데이터 학습할 때 뭐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X가 막 들어왔을 때 웨이트 값에서 계산한 다음에 1이다 0이다 에러를 출력했잖아요. 근데 그냥 출력해보는 게 아니라 출력한 다음에 데이터를 다음 계산할 때 기억하고 있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어떤 단어에 대해서 정보를 같이 주는 거죠. 연관성을 주는 거예요. 시간성을.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주는 거를 아래는 그러고 미래에서도 데이터를 가져오면 양방향을 하는 거예요. 아래를 통해서 사실은 구글 번역이라든가 네이버 후퍼가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의미 많은 고품 모델에서 내가 어떤 단어가 왔을 때 뒤에 뭐가 있을 확률, 앞에 뭐가 있을 확률 계산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아래는
그 어떤 단어를 넣은 다음에 기억했다가 그 다음 단어에 정보를 주고 그 다음도 왔을 때 마찬가지 가져오고 그러니까 연산이 무지하게 복잡하겠죠. 이것도 컴퓨터가 발전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냥 기계의 힘 믿은 거예요. 은비만의 커피 모든 아이디어를 그냥 딥러닝 알고리즘에 도입을 한 거죠. 실제로 잘 작동을 했는데 작동하지만 사실 완벽하지 않죠. 구글번역도 그렇고 파파고도 그렇고 저보다는 잘 번역하지만 완벽한 번역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 말뿐만 아니라 연속된 데이터들이 되게 많아요. 주식 차트가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더리움 암호화폐 가격 예측 테스트인데요. 파란색이 진짜고 이게 인공지능이 미리 예측한 데이터죠. 되게 그렇다죠. 연속된 데이터를 RNN에 학습시켜서 다음 데이터 모델을 예측했는데 실제 이더리움 가격 변동표와 거의 근사하게 하더라. 이거는 덴마크 어떤 특정 지역의 일기 예측을 한 거예요. 얘는 온도인 것 같고요. 얘는 습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도랑 습도 이런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RNN을 학습시킨 거죠. 왜냐하면 날씨도 과거에 영향을 받아요. 오늘 습도에 영향을 받아서 내일의 습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해지고 빼져가지고 연속적인 데이터라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은 RNN 돌리면 그럴듯하게 맞는 예측 알고리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RNN의 문제가 뭐냐면 The clouds are in the sky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The clouds are in the sky라고 해서 과거 데이터의 값을 쭉 주면서 마지막에 스카이라는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이에요. 그러면 데이터를 쭉쭉쭉 줘서 스카이가 올 확률이 뭐 90몇 %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문장이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한 문장 쓰지 않죠. 되게 다양한 연결된 문장 씁니다. 예를 들면 나는 프랑스에 살았어. 그래서 프랑스를 할 줄 알아. 근데 얘는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얘 순간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 데이터를 일로 줄지 말지를 잘 판단을 못하는 거죠. 한 문장이면 잘 해결하는데 마침표가 딱 한 번 찍히면 그 다음 문장에 영향을 줄지 말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계가 아주 훌륭해서 CPU가 경 이런 거 쓸 때 잡아요. 그럼 다 넣으면 돼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긴 문장에 대해서 틀리면 계속 오류를 보정해야 되잖아요. 문장이 길어지면 보정해야 될 데이터가 엄청 길어져요. 그럼 문제는 여기 노드에 대한 오류 보정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오류 보정은 쉽지 않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RNN의 가장 큰 문제이고 번역을 잘 못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LSTM이라고 요 출력하는 거에 앰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복잡한 문구를 만들어서 많은 기억을 가질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 문장을 동시에 기억하는 알고리즘을 간단한 수학으로 해결한 거죠. AI 스피커에서 이런 것도 많이 사용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인천시 빅데이터 활용 범죄 예측을 하는 건데 이 범죄 예측을 어떻게 하냐면 그 시간대에 주제 문 열었는지 그 다음에 유동인구가 얼마인지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여기에서 범죄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 예측하는 모델을 경찰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뭐냐면 요 LSTM이에요. 어떤 걸 사용하겠어요? 사람의 유동량 이쪽 사거리에서 사람이 1000명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쪽 사거리에 500명 있었는데 여기에 500명이 되고 여기 1000명이 되고 사실 여기 1000명은 여기 500명이 옮겨온 거죠. 연속된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데이터를 SK나 KT 같은 통신사에서 정보를 받아오는 거죠. 그 데이터를 내가 어쨌든 특정을 한 다음에 물동량, 그 다음에 차로 치면 교통량 같은 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신용카드 매출,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하나씩 붙인 다음에 마지막에 서로 연결시켜서 강한 AI를 만드는 방식을 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량은 LTMS로 하고 신용카드는 아까 말했던 뭐 금융 관련된 정보로 처리하겠죠. 그래서 여러 알고리즘을 종합을 하면 그 시간대에 범죄가 일어날 확률을 예측을 하는 거죠. 사실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거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순찰 활동을 했던 경찰관이라면 출집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고 사람이 이 정도 많으면 오늘은 술 먹고 싸움이 몇 번 나겠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사람이 그냥 경험적으로 하는 것들을 기계가 해보게 한 거죠. 근데 의외로 잘 맞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먼저 했고 미국에서 하는 알고리즘을 그냥 가져온 거죠.